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주제인 Constructing Future Behavior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through Composition and Replay라는 네이처 2025년 논문의 첫 번째 섹션 발표를 맡은 의예과 이주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랑 피겨 1까지만 하고 뒤에서는 다른 조원들이 이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 주요 요점들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최근에 히포캠퍼스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state space models, 즉 상태 공간 모델로 이 그 경험들 사이의 트랜지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용어를 짚고 넘어가자면 state, 상태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이 지금 현재의 정보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는 위치, 아니면 맥락, 아니면 다른 물체들과의 관계 등등 이 환경에 있는 모든 특징들을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transitions라는 것은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옮겨가는 것을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액션을 통해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는 걸 transitions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te space model, 상태 공간 모델이라는 것은 이 규칙들이나 아니면 가능성,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그 가능성 있는 규칙들을 얘기하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포캠퍼스에서 compositional memory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태 공간들이 다 구성적으로 컴포지셔널로 마치 레고 블럭들처럼 이렇게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히포캠프 리스폰시스는 이런 블록들이 조립되어서 메모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블록들 히포캠퍼스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는 이 블록들을 조립해서 구성적으로 메모리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논문의 두 번째 주장은 이게 바로 이 메모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컨솔리데이트 되냐. 그것이 바로 리플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히포캠퍼 리코딩 이 두 가지를 메서드를 같이 사용을 했고요. 어, 조금만 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히포캠퍼스는 state space 시스템으로 representing experiences as 이 state 사이의 transitions들로 이 경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것처럼 state 1에서 state 2로 넘어가고 state 3로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스테이트들의 변화의 시퀀스를 학습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강화 학습에도 쓰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히포캠퍼스에 관련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sequential learning에 너무 dependent 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트랜지션즈들을 다 일일이, 즉 스테이트가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그 트랜지션들을 다 일일이 보고 배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다면 다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들을 다시 learn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 마지막은 히포캠퍼스라는 기관 자체가 사실은 메모리랑 컨스트럭션 시스템이라는 이 메모리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빼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컴포지셔널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컴포지셔널이라는 것은 빌딩 블록들처럼 레고 블록들처럼 기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지 다른 물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재사용하는 그런 컴포지셔널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또두 번째 주장은 이렇게 블록대로 기억을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바로 generalize를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유연하게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replay라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모든 상황의 모든 트랜지션을 일일이 다 모든 장소에 가보지 않고서도 새로 이런 메모리를 잘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히포캠퍼스의 메모리라는 중요한 기능과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을 잘 융합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컴포지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일단 만족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세상은 이런 Z1부터 Z2, Z3처럼 이런 서브블록스들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뭐 벽이라, walls, objects, rewards 이런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세상이 나눠져야 하고요. 그 각각의 요소들, 서브블록에 대해서 또 각자만의 또 다이나믹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것에 대한 예측을 각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컴포지셔널 스테이트 스페이스들로 만약 히포캠퍼스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도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기존의 강화학습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에도 저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 뒤에 연구 결과나 피규어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리플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모리를 빌드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프리딕티브한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피겨 1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의 씬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서브 블록스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der the tree 나무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비치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바다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어떤 객체가 한 위치에 있으면 다양한 주변 물체들과의 위치적 관계 속에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런 다양한 물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히포캠퍼스가 스페이셜 맵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X, 스페이스, 그 다음에 W, O, object, 그리고 R, reward. 이렇게 이 스테이트 자체를 여러 개 컴포지션을 하게 나눠서 X, W, O, R 자체를 하나의 블록으로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블럭들을 컴포지션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 즉 여기 위에 있는 상황에서 밑에랑 또 새로운 이 벽들이랑 공간의 위치가 바뀌었어더라도 이 스페이스랑 오브젝트랑 리워드랑 와 같은 경우를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조립을 해서 다르게 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셀들을 이용해서 이 히포캠퍼스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드 셀들을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was나 object나 reward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른 물체와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vector cells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일 때는 border vector cells, object일 때는 object vector cells, reward일 때는 reward vector cells. 이렇게 상대적인 환경에 있는 다른 물체와의 거리와 방향들을 포함하는 이 벡터를 나타내는 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X, W, O, R이라는 그런 네 가지 블록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reusable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reusable 하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어, 강화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빌딩 블록은 하나의 행동을 imply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케이크가 있다라는 reward vector cells들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액션을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액션을 imply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policy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 블럭들을 reuse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 W, O, R이라는 것들을 다 하나로 바인드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인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을 해서 히포캠퍼스 메모리 속에서 이거를
정보를 저장을 해놔야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드 셀스들의 이 위치 정보와 reward vector sales들의 이 보상 정보. 여기서는 그냥 예시로 reward가 나왔는데 사실 케이크가 아니고 wall이라는 border vector sales가 되겠고 뭐 object 다른 object라면 object vector sales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reward와 grid sales들 reward vector sales와 grid sales를 바인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인딩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결국에는 이 바인딩을 모든 x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위치에서 r과 바인딩을 시켜야 하냐? 그러면은 모든 지점을 일일이 다 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래야 된다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효율이 안 좋을 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강조하다시피 offline replay,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도 그냥 제자리에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X와 R을 바인딩 할 수 있다는 리플레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모든 지점에 일일이 가지 않고도 이런 바인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어, 이게 유용한 상태 공간이 되려면 써먹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위치인 이 로컬 정보와 또 다른 물체와의 그런 관계적 위치인 이 글로벌 정보가 둘 다 있어야 어떤 액션을 임플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컨정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를 하고요. 그래서 이 컨정션은 바로 벡터의 외적 곱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 가정이고, 이렇게 컨정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그리드 셀스들에 나오는 이 population 행렬과 그 다음에 object vector cells, 그러니까 여기서는 reward나 wow와 같은 상대적인 글로벌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셀들의 액티비티의 행렬 두 가지를 곱해서 이렇게 4 곱하기 5짜리 외적 결과로 만들어서 이거를 메모리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로 그럴까에 대해서 더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리드 셀스들의 정보와 그 다음에 object vector cells들의 정보를 이렇게 외접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 결과가 메모리를 작용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전체 공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놀라웠던 것은 이 실제 히포캠퍼스에 레코딩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셀스들의 정보와 이 object vector cells들의 이 정보, 이 활성화를 외적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렇게 생긴 히포캠퍼스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것이 실제로 히포캠퍼 레코딩에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발화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플라이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리드 위치 정보와 reward inform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그 특별한 마치 플레이스 셀처럼 행동하는 이 히포캠퍼스 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랜드마크 벡터 셀스들의 리코딩과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이 둘이 결국에는 같은 셀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오버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랜드마크 벡터 셀스들의 형태로 이 그리드 셀스과 object vector cells들을 곱한 컨정션된 메모리가 저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컨정션된 결과가 어떻게 히포캠퍼스에 저장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저자는 헙필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히포캠퍼스 to 히포캠퍼스 attractor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히포캠퍼스 메모리 속에서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4 곱하기 5 행렬로서 히포캠퍼 메모리가 형성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아우터 프로덕트가 메모리가 되게 된다면 이 호필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attractor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호필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어쨌든 간에 이 정보 같은 경우나 에너지나 그 기억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쪽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어떤 부분적이거나 노이지한 인풋을 넣어도 이렇게 그 국지적으로 극소인 지점인 attractor로서 끌어 당겨져서 이 메모리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만약 히포캠퍼스 안에서 메모리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partial한 인포메이션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위치 정보만 준 거죠. 이 place cell, 이 grid cells에 대한 위치 정보만 주고서도 이것을 패턴을 complete 해가지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 attractor state라는 이 메모리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 셀스와 object vector 셀스들이 연결된 요 attractor state로부터 다시 역으로 object vector cells가 원래 주었을 법한 이 메모리들을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figure M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위치 정보만 가지고도 위치 정보를 히포캠퍼스 메모리 속에 넣었을 때 그거와 연결되었던 어떠한 reward나 object와 관련된 정보를 retrieve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른 분들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피겨 2와 피겨 3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피겨 2는 컴포지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폴리시를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트레디셔널 러닝 방법과 컨버지셔널 러닝 방법을 이제 비교를 했고요. 각각 디스크릿과 컨티뉴스 환경에서. 그리고 레이턴트 러닝의 효과를 이제 파악을 해서 레이턴트 러닝이 어떻게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피겨 2에서 다뤘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에서는 우선 이 트레디셔널한 에이전트와 컴포지셔널한 에이전트를 서로 비교를 해서 컴포지셔널 에이전트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트레디셔널 에이전트에 비해서 그거를 이제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FS는 A라고 하는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두 에이전트에. 그래서 어, 입력으로는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트레디셔널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입력으로 자신의 그 절대적인 공간 위치, X, absolute location 혹은 논문에서 나온 allocentric location을 만일 입력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앞서 다룬 컴포지션을 한 것과는 다르게 어떤 벽이나 보상과 같은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직 자신의 공간적 위치만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옵티머 폴리시를 이제 출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지셔널 에이전트는 앞에서 다룬 것처럼 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조합한 거를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입력으로 넣어줬고요. 그 입력을 통해서 이 옵티멀 액션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B랑 3는 각각 디스크리트랑 컨티니스한 환경에서 이 두 이제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결과를 냈는가를 다룬 것인데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 둘 다 결과가 거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환경에서만 설명을 해도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스의 차이는 디스크리트는 이제 에이전트가 리워드를 찾으러 갈 때 동서남북 이 네 가지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디스크리트인 거고 컨티뉴어스는 이제 360도 방향 전체로 다 이동을 할 수 있다. 그 차이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피규어 B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리워드 올리 환경이 나와 있고 밑에는 멀티플 월스 환경이 있는데 이 위의 환경의 경우에는 보상의 위치가 고정이 된 단일한 환경, 그러니까 보상만이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월즈는 보상이 있고 벽들이 이제 보상 사이사이에 있는 벽들이 추가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는 각각 빨간색의 경우에는 트레디셔널 에이전트의 폴리시 어큐러시를 나타낸 거고 파란색은 컴포지셔널 그 에이전트의 폴리시 어큐리시를 나타낸 것인데 이 가장 첫 번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그 보상의 위치가 고정이 된 환경에서는 이제 학습 성공률이 이제 서로 동일하게 좋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의 위치가 바뀌게 된 경우에서는 컴포지셔널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 어큐러시가 보상이 그대로인 환경과 똑같지만 이 트레디셔널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보상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폴리시 어큐러시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밑에 그 멀티플 워스 환경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컴포지셔널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 그 폴리시 어큐러시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이 보상을 찾아가는 반면에 이 트레디셔널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역시 이 성공률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트레디셔널한 에이전트가 오직 자신의 그 절대적인 위치만을 알고 있지 이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여러 보상이나 벽들 간의 그런 관계적인 정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학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접하게 된 환경에 대해서는 학습 성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트래디셔널 러닝이랑 컴포지셔널 러닝을 이제 앞서 다룬 것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트래디셔널 러닝의 경우에는 알로센트릭 로케이션을 이제 인풋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플레이스 셀과 그리드 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컴포지셔널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그 리워드나 오브젝트 리워드와 같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했고요. 논문에서는 빌딩 블럭이라고 부른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식에서도 다른데 트래디셔널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TD 러닝 중에서 큐 러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컴포지셔널의 경우에는 컴포지션 오브 블록스로 학습을 수행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벽이 나타났을 때 트래디셔널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오직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보상을 찾아가서 재학습을 해야 되는 반면에 컴포지셔널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관계적인 정보를 블록의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관찰만으로 이 structural information의 체인지를 반영을 하게 되고 제로샷 러닝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러닝에 대해서 피겨 2에서 피겨 2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이 정보를 컴포지셔널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에 통합하는 과정은 이 레이턴트 러닝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컴포지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상을 받기 전에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보상이 없는 환경에서도 미리 환경을 이리저리 탐색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지도를 미리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에이전트가 보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미 돌아다니면서 구축해놓은 지도를 바탕으로 옵티멀 폴리시를 이제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상을 이제 잠재 학습, 레이턴트 러닝이라고 하고
이 컴포지셔널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보상이 없는 환경에서도 레이턴트 러닝을 진행을 하면서 오브젝트나 월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컴포지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고 점점 더 나은 이제 상태 표현을 구축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러닝은 온라인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패스 인테그레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구축을 한 그러니까 이 환경 돌아다니면서 벽도 보고 보상도 보고 하면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을 한 다음에 앞서 다룬 히포캠퍼 랜드마크 셀에서 이제 기억의 형태로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옵티멀 폴리시를 보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바로 그 폴리시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 왼쪽의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레이턴트 러닝의 과정을 설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턴트 러닝에 관해서도 연구자들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레이턴트 러너와 논 레이턴트 러너 이 두 대상을 비교를 했는데 레이턴트 러너는 말 그대로 레이턴트 러닝이 이루어진 상태고 논 레이턴트 러너는 컴포지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지만 레이턴트 러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실험은 이제 워이랑 위워드가 있는 디스크리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진행이 됐고요. 모두 환경을 미리 탐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워를 발견을 하긴 했지만 레이턴트 러너의 경우에는 이 레이턴트 러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을 한 상태고 넌 레이턴트 러너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워드를 발견했을 때의 경우에는 레이턴트 러너의 경우에는 이 패스 인테그레이션으로 워 리워드 벡터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바로 옵티멀 폴리시를 도출을 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X축의 스테이트 비지트가 첫 번째 스테이트 비지트에서도 폴리시 성공률이 이제 폴리시가 완벽하게 옵티멀리하게 작동을 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넌 레이턴트 러너의 경우에는 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리워드를 발견한 이후에도 리워드 벡터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략 한 8번의 스테이트 비짓 이후에 이제 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을 해서 리워드를 잘 찾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리플레이가 이제 컴포지셔널 맵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억 속에 컴포지셔널 맵을 구축을 한다라는 걸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리플레이가 이제 앞서 말한 그 컴포지셔널 한 레이턴트 러닝 과정에서 레이턴트 러닝을 온라인 패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가만히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학습을 하고 이게 기억 속에 저장이 그대로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리플레이라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가상의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걸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상만으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월이라든지 리워드라든지 이런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쉬거나 잠자는 그런 상황에서 리플레이가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레이 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듯이 그 imaginary path integration을 진행을 하는데 벡터 셀들만 그러니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패스 인테그레이팅 하기 때문에 오직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만 포함하지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위치하는 그 절대적인 위치,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리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패스 인테그레이션이 리플레이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알로센트릭 레프레젠테이션, 그 다시 말해서 물체들에 대한 그 패스 인테그레이션, 물체들만 이 경로의 통합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들이 위치한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도 같이 패스 인테그레이팅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벡터 셀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드 셀에서 이제 알로센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알로센트릭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 둘을 함께 기억 속에 저장을 한다고 예, 나와 있게 됩니다. 어, 이렇게 알로센트릭 레프레젠테이션과 오브젝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컴포지셔널 맵은 앞에서 그 피겨 1에서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 환경에서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논문에서 간단하게 그 Q 러닝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 Q 러닝이라는 것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Q 러닝은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서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 기대되는 보상이 가장 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취한 액션을 통해서 얻게 된 보상이 현재의 내 액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가 그 현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Q 러닝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될 벨만 백업이라는 것 역시 이제 중요한데 벨만 백업은 Q 러닝의 그 방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태의 Q 밸류를 이용해서 이전 상태에 이전 상태의 Q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즉 이 인포메이션을 백킹업하는 방식이 벨만 백업이게 되고, 그래서 이 벨만 백업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어, 현재 상태의 현재 상태의 그 Q 밸류를 그 바로 다음 상태와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리플레이 트래젝토리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피겨 3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피겨 3는 크게 리플레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의 방식과 벨먼 백업의 방식 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레이 중에 그래서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패스 인테그레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그 앞서 언급한 그 리플레이 과정에서
컴포지셔널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차례차례 통합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기억에 저장한다는 내용의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와 그렇지 않은 벨먼 백업을 사용한 리플레이의 두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해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가 이제 더 좋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오른쪽 그림의 그 왼쪽을 보게 되면은 리버스 옵티머 폴리시 방식과 각각 랜덤 리플레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와 벨먼 백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리버스 옵티머 폴리시의 경우에는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와 벨먼 백업에서 둘 다 모두 정확한 폴리시 어큐러시 높은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리워드를 찾아가는 폴리시 어큐러시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랜덤 리플레이 과정에서는 큐러닝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벨먼 백업의 경우에는 리플레이 횟수가 늘어나도 그 폴리시의 성공률이 천천히 그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의 경우에는 랜덤한 상황에서도 이제 그 폴리시 어큐러시가 높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노이즈레스 패스 인테그레이션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한 건데 그 제가 설명을 하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그 상상 속에서 할 때 노이즈레스 환경과 노이즈양 환경을 이 논문에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레스 하다는 게 뭐냐면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그 이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생한 오차를 노이즈레스 패스 인테그레이션에서는 그냥 이런 오차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현실과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가 이제 퍼슬리시 어큐러시가 바로 이제 높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거고 노이즈한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와 가까운 환경이고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그 노이즈레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와 이제 다른 리플레이 벨먼 백업을 사용한 리플레이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지 패스 인테그레이션 환경에서는 그 실험 과제로 호밍 태스크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성능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이 호밍 태스크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에이전트는 홈에서 출발을 해서 주변 환경을 패스 인테그레이팅 하면서 탐색을 하다가 스트레스라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에이전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바로 그 홈 벡터에 대한 그 옵티머 폴리시를 갖고 이제 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메모리의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자신의 기억을 활용해서 홈 벡터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실험에서 비교하고자 한 게 노 메모리 패스 인테그레이션인데 이 경우에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패스 인테그레이션만 사용을 한 다음에 듀엣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홈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메모리를 사용한 그 에이전트의
그 성공률이 높게 측정이 됐겠다고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아, 그 실험 결과 역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실험이 메모리의 유무를 통해서 이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의 좀그 우수성을 이제 밝혀낸 거라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같은 호밍 태스크를 사용을 해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와 배먼 백업을 사용한 리플레이 에이전트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먼 백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Q 밸류를 바탕으로 그, 그 호밍 태스크를 사용을 했고, Q 밸류를 인접한 상태의 Q 밸류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한 패스 인테그레이션 환경에서 이 컨버지셔널한 리플레이보다 더 그 노이즈에 취약하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컨버지셔널 리플레이의 경우에는 스트럭처럴한 그 공간 구조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패스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오직 인접한 상태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그 Q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배먼 백업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왔음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 E와 F가 이제 각각 첫 번째 제가 말한 메모리와 메모리가 없는 에이전트의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나타낸 것이고, F가 이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와 그 Q 밸류를 사용한 Q 러닝을 시켜서 배먼 백업을 한 에이전트 사이에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어, 그 only pass integrator 한 에이전트를 보게 되면은 노이즈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 스텝이 높아질수록 호밍 에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노이즈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 에러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 누적된 에러에 의해서 호밍 에러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메모리를 사용해서 리플레이를 인코드한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익스플로레이션 스텝과 패스 인테그레이션 노이즈가 증가해도 호밍 에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를 보시게 되면은 배먼 백업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 그 패스 인테그레이션 노이즈와 넘버 오브 리플레이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를 볼 수 있는데, 배먼 백업은 리플레이를 반복함에 따라서 호밍 에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먼 백업과 컨스트럭티브 리플레이 둘 다 그 어쨌든 리플레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패스 인테그레이션 에러가 평균이 되면서 이 어느 정도의 발생한 오차 역시 평균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점점 리플레이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그 리플레이를 많이 안 한 환경에서는 배먼 백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호밍 에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어, 메모리를 인코드한 리플레이의 경우에는 배먼 백업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리플레이로 호밍 에러를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다음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는 것 같고. 제가 급하게 부대를 복귀 중이라, 네, 혹시나 통신에 오류가 있으시면은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네, 제가 발표할 건 피겨 4랑 피겨 5에 대한 건데, 사실 이 논문의 대표적인 분들은 그 피겨 1, 2, 3에서 다 해소가 된 상태고, 피겨 4랑 5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이 랜드마크 셀이 리플레이에서 의 리프레젠테이션의 변화를 리플레이가 일어날 때 랜드마크 셀 리프레젠테이션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걸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는 결국에는 리플레이가 관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론적으로 실험을 한 것이고 이거는 실제 주위에 뉴럴 디코딩을 한 점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겨 4에서 사용한 태스크는 이 홈 어웨이 웰 태스크입니다. 홈 어웨이 웰 태스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은 이 집에서 시작을 해서 특정 랜덤한 부분에 새로운 장소가 생깁니다. 그 장소를 맞닥뜨리고 그 장소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있으면은 또 새롭게 랜덤하게 다른 장소가 생성이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앞서서 피겨 2, 3 설명해 주신 분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패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에 만약에 시작 지점이 이쪽에 있고 시작 패스 인테그레이션의 접근 자체가 경로에 무관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에 무관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홈이라는 픽스가 된 이런 위치에서 새로운 랜덤 플레이스 돌아가고 그 랜덤 플레이스 다시 홈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어, 특정 위치에서 집으로 가는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 자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로 적분을 하게 되어서 하면은 경로 적분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머릿속에서 이제 GL 속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위치 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절, 상, 도착하는 집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패- 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차가 정차를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특정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위치에서 계속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위치를 반복해서 이동하는 태스크고요. 이 태스크, 그래서 피겨 4에서 B와 D를 가져왔는데, 음, 결국에는 저희가 위플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B에서 두 번째로 그래프를 보시면 위플이 있는데, 이 위플이 위플레이 하게 되는 그 위플레이를 할 때 일어나는 신경적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저쪽에 그래프 중앙에 있는 빨간 점이 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홈에 있는 상황에서 리플레이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엔 리플레이가 일어날 때 레이트 맵, 그러니까 신경세포 변화에 발열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리플레이 일어난 후와 리플레이 일어난 전 사이의 레이트 맵 차이를 비교하여서 그것을 이제 추출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 F라는 그래프는 리플레이를 홈에서 일어난 것과 리플레이를 다른 곳, 그러니까 앞선 그래프에 있는 뭐 여기서 2번이나 A, 3, 1, B처럼 랜덤하게 생성된 장소에서 리플레이, 즉 이제 리플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한 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홈에서 일어난 리플레이에서만 실제로 스파이크 변화, 레이트 맵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점이 특이한 것이 결국에는 앞서서 저희가 새롭게 생성된 랜덤하게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 적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만약에 다른 이제 픽스가 되는 로케이션, 홈이라는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맵을 돌아다니면서 쥐가 돌아다니면서 그 경로에 대한 값을 충분히 수집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 위치쯤에 이제 집이 있을 수 있겠다를 이제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A, 3, 1, 2, B 같은 나머지 랜덤하게 생성된 장소들은 이제 기존 경로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분된 값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홈에 대한 픽스 로케이션에 대한 곳만 웨이트맵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피겨 5는 어떤 식으로 웨이트맵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피겨 5A 왼쪽을 바라보시면은 데이 1에서는 홈이 여기에 있고요. 데이 2에서는 홈의 위치가 변화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저렇게 노란색으로 발생한 부분이 신경세포가 발화가 된 부분인데 음, 지금 집 아래 우측쯤에 발화하신 걸 볼 수 있고 데이 2에서도 집 아래 우측층에 발화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위치는 달라졌지만 상대적인 위치는 동일합니다. 컴포지셔널하게 이동했다는 어, 사, 컴포지셔널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B 그래프에서 사실 중복되는 그래프입니다. 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데이 1에 대한 집의 위치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어, 데이 2에 대한 집의 위치입니다. 이 파란색은 레이트 맵의 변화가 원래 활성화됐다가 사라졌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레이트 맵의 변화가 발화율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이쪽 파란색에서 발화를 했다가 데이 2에서 집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 원래 발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화율이 꺼지게 되고 이제 새롭게 집에 위치한 부분에 아래 우측 부분에 다시 발화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관계가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실선 부분과 점선 부분으로 다시 잘라서 이 B 그래프 오른쪽 우측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이 생성된 부분에는 발생을 하고 웨이트맵의 변화가 발화율이 강해진 형태로 집이 없어진 부분에는 웨이트맵이 이제 발화율이 꺼진 형태로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티콜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상대적 위치에 대한 어 만약에 특정 뉴런이 상대적 위치에 대해서 발화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안티콜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이 피겨 5랑 4를 혹시 논문을 보시면은 엄청 레진던트한 게 많습니다. 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리플레이 C에서 컴포지셔널하게 그러니까 특정 상대적 위치에 반응하도록 이제 레이팅이 변화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선 그래프랑 일치하는 부분인데 어, D,
실선이 이제 새로운 홈이고 이제 그 점선이 예전 홈입니다. 이 홈의 위치가 있었을 때 홈의 위치에 대해서 어, 홈 기준으로 남쪽 부분에서 남쪽 아래쪽 부분에서 발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으면은 실제로 다시 꺼지고 이쪽 부분 다시 켜지고 실제로 이 그래프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위쪽쯤에 원래 점선 그러니까 기존 홈이 데이 원 홈이 있었겠죠. 예, 이거를 다시 자른 형태로 얼라인을 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B 그래프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네. 사실 이 논문에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 이걸 굳이 얼라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의 위치를 동일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 전체 맵에서 위치를 적절하게 잘라서 같은 위치에 집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이 꺼지는 것과 기존의 부분에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어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저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집의 위치, 상대적 위치에 기준해서 그런 상대적 위치에 특정하게 발화하는 그런 상대적 위치를 코딩하고 있는 벡터 셀이 있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플레이, 내가 상상 속으로 할 때 웨이트맵 변화를 준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안티 코릴레이션을 가지면 가질수록 리플레이를 오버랩 홈 리플레이에 대한 수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 H에서 리플레이 오버랩은 I와 J를 합해서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각각 I와 J를 보면은 홈 리플레이랑 이제 리플레이 코릴레이션 리플레이가 많이 일어나고 홈에서 일어난 리플레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인지에 대한 안티 코릴레이션이 높다. 안티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뜻은 앞서서 이 그래프 B에서 서로 홈이 바뀌면은 여기는 이제 꺼진 상태이고 이쪽은 이제 다시 켜진 상태가 되는데 레이트 맵이 이 두 가지를 안티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은 홈 리플레이 수가 많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사실 이것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는 게 P 발류 자체가 봤을 때 상당히 너무 낮아서 어, 어, 어느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빙성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P가 0.0001호인 것을 그래프에 사용한 것도 사실 저는 처음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언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말하고 싶은 부분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리플레이가 변화한다는 뜻인데 왜 이런 형태로 갔는지 잘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디스커션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디스커션 받으면서 이게 앞에 어, 가능하면은 앞에서 헷갈렸던 부분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은 이제 발표를 참여 못한 분들의 질문들을 수합해서 전달해 드린 형태로 가게 전, 질문들과 이제 발표하신 분들 질문 수합해서 제가 전달해 드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액티브 플레이에 대해서 이 논문이 너무 다룬 지점이 없다. 이제 리플레이의 정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쉴 때나 혹은 슬리핑 할 때, 자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리플레이가 현재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팅 하는데 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준다가 피겨 2와 3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경로 족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어떤 위치를 가서 이것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것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그걸 피겨 4랑 5에서 리플레이가 실제로 레이트맵을 변화시키더라. 실험적으로 변화시키더라. 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돌아다니고 이런 와중에는 리플레이가 그럼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정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괜찮나?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액티브 할 때 리플레이에 대한 가능성은 제쳐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휴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 앞서서 봤던 피겨 2의 그래프처럼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단순하게 패스 인테그레이트 한 것은 상당히 에러가 높은 상태이고, 만약에 리플레이가 일어나서 메모리를 코딩하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만약 휴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제 조- 올바른 맵메이킹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팀원분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리플레이를 할 때 히포캠팔 컨저션에 대한 근거와 이런 이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앞서서 저희는 컴포지셔널하게 맵을 러닝한다. 이제 전제가 깔린 상태로 이제 논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드에 대한 그리드 셀,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하게 절대 위치를 이제 코딩하는 그런 셀들과 이제 상대적 위치, 오브젝트 벡터, 오브젝트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어떤지, 뮤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어떤지 이런 오브젝트 벡터 셀, 이 두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리플레이 각각 독립적으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리플레이 할 때는 결국 동시에 일어나서 이 두 개가 히포캠퍼스의 컨전션이 돼서 메모리에 이제 인코딩이 되는 방향으로 레이트메이 변화하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참고 문헌을 봤을 때 지금 리플레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꼭 그게 메모리에 인코딩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근거가 부족하다 느꼈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인디펜던트하게 그리드라 벡터가 완벽하게 인디펜던트하게 스테이트가 리프레젠트된다는 거는 사실 이 논문에서 가정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험적 근거가 좀 궁금하게 남았습니다. 과연 진짜 인디펜던트하게 업데이트를 시킬지 아니면 이 리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메모리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닌데 꼭 그런 컨정션이 네. 네, 독립적으로 꼭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지션한 자체에 대해서 좀 뇌각에서 지금 네, 그리고 네, 모델 베이스와 프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모델 베이스에 대한 프리에 대한 얘기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모델 프리는 저희가 아는 큐러닝이나 강화학습처럼 이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 정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가정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랑 가정한 시점에서 히포캠퍼스는 이제 모델 베이스 식으로 러닝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피겨 3에서 앞서서 분석한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배만 백업은 큐 러닝이 되고 이제 리플레이 인코딩 메모리는 메모리를 인코딩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메모리 인코딩한다는 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걸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를 당연히 비교하면은 어, 기존 환경 이스티메이트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델타 값을 줄이고 알파의 학습률에 서 조금 조금씩 차츰차츰 발전하는 강화학습을 레이턴트 러닝이 된 상태면 당연히 이제 옵티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얻어내는 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가볍게 처음 읽은 상태에서 저희 좀 당황시켰던 부분 중 하나가 결국에는 오브젝트 벡터 셀이랑 VD 셀의 아우터 프로덕트가 랜드마크 벡터 셀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실제로 개수가 오브젝트 벡터 셀과 그리드 셀을 곱한 형태가 그 랜드마크 벡터 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궁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 과자가 얘기했듯이 이 궁금한 그래서 이거에 대해 추가적인 걸 논문에 찾아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레이 셀 이거는 센서리 셀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감각을 인지하는 셀이랑 그리드 셀을 둘이 컨정션에서 한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전체가 당연히 오브젝트 팩터스랑 그리셀의 정보를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그리드 오브젝트 벡터 3면 이제 그리드랑 왈이 있고 그리드 오브젝트 그리드 위아드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선택이 돼 있는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셀, 랜드마크 벡터 셀 이런 부분 이런 그리드 셀과 다른 셀들을 컨정션 하는 상태가 히포캠퍼스인데 정보를 받은 게 이 컨정션 해서 가져가는 게 뭐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은 좀 중복이 될 수 있는지 뭐 그리드화를 했던 세포가 나중엔 그리드 오브젝트를 할 수 있고 뭐 센서리 셀과 그리드 셀을 받았던 히포캠퍼스 셀이 나중에는 랜드마크 벡터 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별 포인트가 컴포지션을 하면은 결국 제너럴레이션이 된다. 컴포지션을 통한 제너럴레이션이 상당히 효율적이다인데 어,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보상을 잘 얻는 폴리시를 학습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면서 다음 단계에 부딪혀 보면서 보상이 일어나는지 아니 보상에 더 가까운 더 옵티멀한 폴리시를 가까운 폴리시를 학습하게 되는데 그거의 학습 방향은 저희가 이제 역전파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스티메이티드 위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통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컴포지션한 스테이트 때문에 그 컴포지션 스테이트 때문에 뭐 위알드가 어디 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간다. 위알드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간다는 폴리시를 진즉에 갖고 있고 내 양옆 뭐 저기에 뭐 왈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보상이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 양식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학습할 필요 없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강화학습 모델이랑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강화학습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든다보다도 보상을 학습하기 위한 게 이유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강화학습과 저희 컴포지션의 차이는 좀 국어적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제 룰을 학습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단순 보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터레이션을 해서 이런 폴리스가 나왔다 보다도 나는 이러한 룰을 학습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학습할 구조에, 이 컴포지션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 컴포지셔널한 것에 대한 건 너무 전제로 깔린 상태로 가서 이 논문 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게 남았습니다. 네, 이 디스커션 목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혹시 첨언해 주시고 싶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 혹은 앞전 내용에서 질문하시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디스커션 파트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제 다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동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피값 관련돼 나왔던 이 바로 전 슬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어떤 점이 의문이셨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몇 번이었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디스커션 또 파트가 말씀하시죠. 아니라 그 피겨가 나오는 그 P값 나오는 부분이요. 그 컴포지셔널과 트레디셔널한 모델 비교하고 P값이 0.001호였던 부분에서 아, 이동원님이 네. 이 부분 다시 설명하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 맞습니까? 부분에서 그러면은 약간 네. 어떤 점이 약간 의문이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네. 이게 결국에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자체는 이제 안티 코릴레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리플레이가 높은 곳이다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값이 제가 알기로 좀 높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P값은 낮을수록 의미가 있죠. 아, 그런가요?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근데 네네. 뭔가 좀 그래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뭔가 R이랑 P가 그러니까 P는 아마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거여서 P 값이 낮을수록 네네. 그게 무작위적으로 관찰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거일 가능성을 나타낸 거라서 P 값이 낮을수록 저는 아, 의미가 있는 걸로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네 일단 그건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서 이건, 네, 제가 그다음에 다음 이제 디스커션 사실, 네, 맞습니다. 어, 그 약간 디스커션 1부터 한번 차례대로 조금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네. 제가 좀, 이거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1부터 5가 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쭉 한번 드리고 관심 있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아닙니다. 동원님도 어려운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어,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의 맥락은 뭔가 리플레이가 일어나는 게 뭔가 휴직이나 이럴 때 일어나는데 왜 이게 어, 실제로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면 온라인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이 질문 맞을까요? 이거는 한대준 부모님께 질문 주신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만났다면은 액티브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일 텐데, 사실 그 일반적인 것도, 제가 생각에는 당연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리플레이가 일어날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액티브하게 인바이러먼트를 탐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리플레이에 대한, 어, 이런 웨이트 맵 체인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리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할 액티브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리플레이가 일부러 일어나기 위해서 휴식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 휴식을 안 하고 막 무작위로 돌아다니게 되면 빠르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올바른 맵메이킹이 부족할지 이런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리플레이 비슷한 효과가 액티브 할 때 있어야 조금 더 현실적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휴식기의 필요성,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네네, 이해가 되는데, 어, 네, 흥미로운 맞습니다. 질문인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실제로 논문에서도 네네. 그냥 무작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리플레이, 그냥 리플레이 자체가 저는 이 논문에서 어, 다소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정확히 이해한 저도 리플레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긴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 처음으로 약간 히포캠퍼 리플레이의 의미에 주목한 걸까 아니면 이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을 다뤘던 논문이 있는 것일까요? 일단 리플레이에 대한 실험적 결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리플레이가 그래서 보통은 그 해먼스 머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디스커션에서 나온 부분에 대하면 슬리핑 할 때 자고 있을 때의 뭐 뇌의 인지 변화 같은 것을 리플레이가 담당하게 된다. 나 리플레이를 실험적으로 리플이라는 앞서서 제가 그래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리플이라는 것으로 감지가 가능하다.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감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실제 선행으로 있던 지식입니다. 음, 그래서 리플레이는 어, 일어나는 게 히포캠퍼스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는 좀 선행적 지식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온라인 리플레이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 뇌의 학습 과정을 생각하면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 역시 합리적인 모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사실 해주셨던 분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네네네. 일단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논문 내에서는 이제 리플로도 확인을 하고, 만약 리플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좀 인코딩 같은 게 좀 신경세포의 순간적 활동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측정 속도 이하, 5cm per second 이하로 좀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또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만 리플레이라는 것, 움직이지 않고 휴식하고 있는 상황, 혹은 자는 상황이 리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죠.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한 추가적 의견 없으면은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 아, 네, 네, 있으시? 이거에 대해서 아, 한번 네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 리플에 네네네.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네, 수면을 할 맞습니다. 때 보통 그 리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마에서 나와서 대뇌로 이제 가는 그 리플이라고 하는, 어, 뭐라 해야 되지? 이 활동 패턴이 있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네, 대뇌에서는 맞습니다. 스핀들이라고 하는 그 활동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마랑 대뇌가 잘 연결이 되면서 해마의 정보가 대뇌로 이동되면서 그렇게 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고 네. 좀 리플레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피겨 4에서 리플이 계속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어 지금 예. 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어떤 태스크를 하는 동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피그 아, 4에서 나타나는 리플 자체가 음, 이게 온라인의 상황, 온라인 리플레이의 이해했습니다.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대내에서 그 스핀들 같은 어떤 행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리플 단독으로만 이제 해마가 자체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왜냐면은 여기 이쪽, 이게 리플 그래프고요. 두 번째 로가. 첫 번째 로가 비헤비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안 했던 게, 이제 리플레이라는 전제를 제가 한 상태여서 앞에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안 했는데, 이 빨간색 점, 첫 번째 있는 점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는 한 2, 30초 동안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동안에 이제 리플이 발생한 위치랑 동일하니까 이제 이 리플은 어 물론 온라인 상황이지만 자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휴식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게 뭔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피겨 1번에 대한 히포캠벌 컨적션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 결국에 과정을 되짚어 보면은 두리에 셀이랑 오브젝트 벡터 셀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컨정션해서 히포캠펄 셀이 이제 발화를 하게 되고 이 발화한 부분들을 리커런트 네트워크 통해서 인코딩을 하게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인지를 흘러가게 되는데 어, 이 프레젠테이션 실제로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VD 셀과 오브젝트 벡터 셀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그다음에 리플레이시에는 그걸 동시에 일어나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만 또 동시에 리플레이를 하여서 인코딩 메모리를 한다. 근데 참고 문헌 내에서 보면은 굳이 리플레이를 일어났다고 해서 인코딩 메모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독립적이랑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 말 자체에서는 참고문헌이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좀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포지션을 하는 전제 자체가 있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이 독립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뜻이겠고, 그 컴포지션이나 정의에 의해서, 컴포지션의 정의에 의해서. 근데 그래서 근거가 한 논문 자체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사실 이 논문을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니어서 명확히 네네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컴포지션하다는 점은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저희 앞선 발표랑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그러니까 A 케이스에 있을 수 있는 베리에이션과 B 케이스에 있을 수 있는 베리에이션을 전부 저장한 게 아니라 뭐 각각 따로 그 약간 디컴포지션한 상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보다 공간상으로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저는 컴포지셔널 한 형태의 장점이라고 전 느껴졌고 그래서 뭔가 복잡한 그 메모리 태스크를 특정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그것들이 조합을 통해가지고 뭔가 기억을 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라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 컴포지션을 하다는 게 퍼포먼스랑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바이올로지컬리 릴리스틱한 측면을 보면 세포 수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세포 수의 제한과도 연결해서 저는 해석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컴포지션을 보긴 했어요. 음, 저 사실 이게 논문을 읽으면서 제일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컴포지션을 하다는 건지 아니면 컴포지션을 하면은 이런 빠르게 러닝이 가능하다는 건지는 전 개인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리프레젠테이션이 독립적으로 되고 리플레이시에는 무조건 동시에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론이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납득이 당연히 되지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도 근거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의 질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수의 효율성이 있으면 실제로 컴포지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런 점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계산 내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선 논문에서도 그랬지만 뭔가 특정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험적 실험까지 그 논문 저자들이 보통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사실 논문의 스코프 자체는 어떤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가 뭔가 음, 흥미로운 그 퍼포먼스 게인을 줄 수가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꽤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 이게 뭐 좀 더 그 프래그마틱하게 보자면 뭔가 이게 AI 개선이나 뭔가 로보틱스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스페이셜 맵 형성에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 보다 이피션트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점에서 단순 내과학 이상의 인사이트를 줘가지고 저는 이런 연구들이 의미가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응? 왜 이러지? 아, 말씀 중에 끊기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혹시 말씀 중이실까요? 아, 네. 네트워크가 안 돼서 아, 아, 네. 지금 다시 들리나요? 네. 네, 지금 들립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도중에 끊겨서 네트워크가 안 됐나 했는데 잠시 네.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네. 컴포지션하는 점이 이제 이런 걸 프레임워크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게 메인 이야기였어, 뭐. 네, 다 네, 들리,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안 되나?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의견이 더 없으신 것 같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건 제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히포캠퍼스라는 것 자체가 이 트랜지션에 대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모델 베이스 러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피겨 3에서 벨먼 백업과 비교한 것을 보면은 이제 큐러닝 결국에는 비교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럼 이거는 모델에 대한 당연히 환경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상태를 비교를 한 것이 이런 형태로 효율적인 걸 비교를 한 것이 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해봤습니다. 그거는 그 논문에서 메모리를 인코딩하고 리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인데 이 효율적에 대한 결과 자체가 사실 당연한 게 아닐까 굳이 이거를 피규어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라는 점을 좀 더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도 디스커션 2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포지셔널하게 러닝하는 것이 또 효율성적인 인사이트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제일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었어서 저희 공부할 때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배만 백업이랑 인코딩 메모리랑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든 것도 있습니다. 결국엔 큐러닝이라는 모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의 러닝과 모델을 어떤 식으로 폴리시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컴포지셔널한 러닝 자체를 라- 네,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보고자 넣은 의미도 있습니다. 크게 의견 없으시면은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분- 네. 랜드마크 벡터 셀을 오브젝트 벡터 셀과 그리드 셀을 컨정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랜드마크 벡터 셀에서 그리드 왈, 그리드 오브젝트, 그리드 위알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로 중복될 수 있는 것인지 특정 상황에서만 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문에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셀 세포 가치에 대한 지식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질문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참고 문항을 보면 그래도 뭔가 reward cell, object vector cell 그리고 boundary vector cell은 이미 좀 뭔가 생물학적으로 이미 관측이 되었던 정보들 아닌가요? 약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생물학적으로 이미 관측되었던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만든 것 같긴 해가지고요. 아, 네. 그걸 관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왈이나 오브젝트 이런 것의 상대적 위치에 반응한 셀이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 이 부분에서 주는 게 이 위적 관계 외적을 하려면은 이제 오브젝트 벡터 셀이랑 그리드 셀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게 랜드마크 벡터 셀이라는데 이 정보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볼까 하는 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얘 반응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반응이 뭐 같은 셀이 다른 오브젝트 반응할 수 있는지 레지던트에 반응하는 건지 정보를 받을 때 어떤 점 저는 네트워크 안 좋아서 좀 끊겼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외적되는 연산을 어떻게 히포캠퍼스가 받을까에 대한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아우터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뭔가 매트릭스 아우터 프로덕트를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서블 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바이올로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냅스 형태로 전달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이 시냅스가 만약에 특정 오브젝트에 반응했던 셀 오케이션에는 다른 오브젝트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인지 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뭔가 어털 프로덕트이라고 하는 지점은 그 뉴럴 파퓰레이션 벡터 상으로 약간 뭔가 그건 파퓰레이션 벡터 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문을 그러니까 뭔가 population x랑 y 사이의 매적이면 x population에서 특정 i 인덱스 뉴런의 액티베이션과 뭔가 j 번째 y population에서 j 번째 뉴런의 population 파이어링이 있으면 그 시냅틱 웨이트wij의 형태로 뭔가 그 매트릭스의 형태로 그 컨정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처럼 뭔가 시냅틱 웨이과 포퓰레이션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저도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퓰레이션 벡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라, 그, 앞선 문제들과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외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거 외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까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의미가 높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특정 오브젝트에 발견했던 셀이 다른 오브젝트에 반응할 때 얼마나 이런 시간차가 걸릴지, 명확하게 그 오브젝트에 반응할 것 같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실험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이 디스커션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그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강화학습, 머신러닝은 학습을 하는 방향이 이스티메이티드 레이아웃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저희 사람 문제는 이 논문에서처럼 컴포지션하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특정 학습에 대한 특정 포지션에 대한 이제 폴리시가 기존 학습이 돼 있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갈 텐데 그럼 결국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고 이걸 예고해서 행동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큐러닝 같은 거에서 특정 폴리시를 가졌을 때 그 폴리시를 학습하게 된 이유는 다른 폴리시보다 낮기 때문에 어, 다른 폴리시에 비해서 빠르게 위아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터레이션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보단 나름대로 규칙이 존재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특정 룰을 학습한 이유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이유를 보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내가 특정 룰을 학습한 이유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컴포지션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AI가 존재할까? 그다음에 연구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제가 사실 그 AI 쪽에 대해서 잘은 몰라가지고 어떤 뭐 AI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까 앞선 첫 번째 논문 발표할 때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얘기를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뭐 큐러닝은 뭐 리워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유를 뭐 알 수가 없지만 이 컴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 하나의 인덕티브 바이어스처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앞선 발표 때 좀 논의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학습의 그 룰을 좀 배우게 된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구조가 만, 가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어트랙터의 뭐 사이즈도 좀 지수적으로 키울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좀 여러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공유해 주셔서. 또 인덕트 디바이스에 전혀 잘 모르고 있지만 음, 결국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는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인 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컴포지셔널 형성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코딩으로 나타내야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논문에서도 전제로 깔리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은 디스커션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동원님 그 네트워크 연결도 안 좋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어, 네, 다들 늦은 밤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디스커션을 했는데 다들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그 우선 어떻게 그 스페이셜 메모리랑 그 공간 기억과 사파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동시에 히포캠퍼스에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지랑 관련된 논문이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벡터 해시라는 모델을 제기했던 것 같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컴포지셔널 히포캠퍼스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위한 방법을 위해서 컴포지셔널 러닝과 그 리플레이 그리고 뭐 레이턴 러닝 같은 그러한 방법들이 뇌에서 그 히포캠퍼스의 커그니티브 맵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했던 논문 같습니다. 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혹시 발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뭔가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1분 정도만 추가 시간 받고 어, 그런 질문 없는 분이라면 자유롭게 퇴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자유롭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